네, 이제 저와 함께 17강 C 모듈 마지막 강좌인 3장, 4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수단으로 기업이 장차 당면할 전략적 문제나 전략적 기회를 발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업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즉 경영 전략의 집행과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 전략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영 전략을 세울 때 크게 세 가지의 이런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이 있는데요. 기업 전략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전체 수준에서 주로 기업의 사명을 정의하고 이제 사업 수준과 기능 수준에서 나온 사업 기능 수준에서 나온 제안들을 이제 검토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큰 그림, 그러니까 큰 그림의 그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CEO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CEO분들이 세우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각화 전략, M&A, 임수합병 전략,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야 될 건지 전략, 이런 것들을 뭐 중간 관리자라던가 말단 직원이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자인 누구? CEO에 의해서 세워지는 전략이 바로 이 기업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사업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시장에 경쟁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던가 사명 이런 것들을 세웠다면 이제 여기에 맞는 어때요? 사업 전략, 즉 구체적인,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 전략은 이제 관리자층에서 이제 세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가 우위 전략이라던가 차별화 전략이라던가 집중화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전략에 들어가는 거죠. 기능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부서별로 어떤 그 실행을 할 것인지, 즉 생산, 마케팅, 인사, 연구, 개발, 뭐 재무 관리, 이거는 부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서별요. 그래서 생산, 마케팅 이러한 부서에서 이런 사업, 기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 방법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것이냐, 그런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매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콕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전략 수립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업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이며 어떻게 사명을 달성할 것인가를 주시하는 역할이다. 네, 바로 답이 나왔죠. 이거는 기업 전략에 대한 설명이죠. 장기적이고, 그리고 사명이 딱 나오면 이건 기업 전략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경쟁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외부 환경 평가와
강약점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외부 환경 평가는 조직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나 이업 요인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들이 기업에 미치는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이제 수학 분석 같은 거죠. 다음 조직의 핵심 능력 발견은 내부 보유 자원 및 능력을 경쟁자와 대비하여 상대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특유 능력이 발휘될 여지를 또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기업의 사명이란 조직의 특유한 목표의 집합이며 사업 영역, 목표, 고객, 사업에 관한 기본 믿음으로서의 생존, 성장, 수익성에 대한 목표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거는 기업의 미션 같은 거죠. 미션 같은 거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션 안에 이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수립하는 이 하이가 바로 이 비전이죠. 비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 그 거시적인 분석과 이제 미시적인 분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거시적인 분석과 그리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시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일반 환경 분석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환경 분석 모형에는 SPP, 다음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세울 때는 먼저 이제 거시적인 분석 그리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분석은 이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시적인 분석에는 이제 일반 환경 분석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SCP 모형, 그리고 이제 마이크 폴스 모형, 그리고 이제 미시적 분석에는 우리가 수학 분석, 네, 그리고 이제 경쟁 우위 분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작게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시적 분석에서는 이제 일반 환경 분석 모형으로 SCP 모형이 있고, 그리고 5force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적 분석에는 수학 분석이 있고, 그리고 경쟁 우위 전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STP 전략이 있습니다. 이 교재 설명에서는요, 교재에 수록된 내용에서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거시적 분석부터 보면, 자, 먼저 SCP 모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순한 모형인데요. 뭐냐면 기업의 환경과 행동 그리고 성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CP 모형은 주로 이제 연결형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기업의 환경은 이거죠. S, structure,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동은 여기 행위, conduct,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 performance, 성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조, 행위, 성과,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구조, 스트럭처는 뭐냐면, 이제 산업의 경쟁 강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산업 내에 경쟁 기업 수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이 산업 내 경쟁 기업 수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산업 내 경쟁 기업 수에 따라서 만약 기업 수가 너무 많으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수익이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뭐 상품의 유사성, 그리고 진입과 철수 비용, 이거를 구조,
라고 하고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치킨집, 우리 산업 내 경쟁, 기업 수를 봐야 되겠죠. 즉, 우리 치킨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시장을 파악했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네, 그걸 바로 이제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우리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죠? 성과가 나타나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가 나타난다.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우리가 이제 5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통합형, 사례형에서 시험에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경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우리 경쟁사와의 경쟁, 경쟁사와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영을 할 때 항상 어때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성과 또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알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그럼 위험 요소를 보면 이제 마이클 폴터는 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이 5가지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산업 내 경쟁자가 있죠. 산업 내 경쟁자. 현재 어때요? 나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동일 산업 내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의미를 하죠.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 브랜드의 그런 카페를 의미를 하죠. 나와 다른 경쟁 기업, 다른 커피 브랜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 경쟁자 위협 요소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초과 설비 있죠. 초과 설비를 증설하지 못했을 경우 어때요? 기업 간 경쟁에 의한 위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이거를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는 잠재적 신규 진입자에 우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현재 산업 내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입 가능한 그런 기업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하고 있다. 그럼 또 다른 브랜드의 커피 매장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인데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서비스 기업에 대한 높은 충성도는 어때요? 경쟁자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당연히 어때요?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누구나 카페를 차릴 수 있다면, 누구나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때요? 그 수익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어때요? 이러한 진입 장벽을 치기 위해서라도 이 높은 충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은 이제 협상력. 누구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과 그리고 구매자의 협상력이 있죠. 이제 공급자의 협상력이라는 건, 만약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원두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료를. 그러면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 공급자의 만약에 협상력이 높다면, 당연히 어때요? 이 공급자, 원두를 제공해주는 그 기업은 원두 가격을 높여서 그 이윤을 높이려고 하겠죠. 이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사례인데,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H 중소기업은 최근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원자재 5%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자, 이럴 경우 뭐죠? 당연히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은 경우인 거죠. 예, 높은 경우이다. 이게 사례에 출제된 내용이죠. 다음은 이제 구매자의 협상력이죠. 구매자의 협상력. 자, 이거는 소비자의 협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다면, 만약에 보세요. 경쟁이 되게 심해.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상권에 많은 커피숍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이 구매자의 협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진입 장벽이 또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은 커피숍이 생기다 보면 어때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점점점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급자에 대한 자, 다음은 이제 협상력이 있어요. 첫째,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 두 번째는 구매자에 대한 협상력인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에 대해서 어때요? 이게 좀 높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매자의 협상력에 대해서도 어때요? 좀 높아야 되는 거죠. 예, 높아야 그 기업으로부터 어때요? 그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방어할 수 있는데, 자, 공급자의 협상이라는 건 말 공급자, 원자재나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두를 우리 커피숍에 제공하는 그 기업이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다면 나에게 원두를 제공하고 있는 그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다면 당연히 어때요? 원두 가격을 높이겠죠. 가격을 높여서 최대한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자, 이 보라색 글은 이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인데, 이제 이 사례를 내면서 이 사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출제된 건데, 뭐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H 중소기업은 최근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원자재 5%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납품받는 공급자에게 5% 인상하겠다라는 거를 통보받은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의 협상력이 높겠어요? 예, 바로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은 경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구매자, 소비자의 협상력인 거죠. 즉 서비스 관련 부분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또는 우리와 같이 거래를 하는 기업일 수도 있죠. 기업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상대적 협상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커피숍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우리 근처 상권에 정말 많은 커피숍이 생긴다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어때요? 내가 A 브랜드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B도 생기고 C, D, E 계속 생겨봐. 이렇게 생기면 구매자는 꼭 우리 커피숍만을 방문하지 않겠죠. B도 가고 C도 가고 E 브랜드를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걔 또한 내가 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계속해서 이러한 경쟁 그 기업들이 생긴다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커피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손님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 많이 생길수록, 나와 같은 경쟁 기업이 많이 생길수록 이 구매자의 협상력은 당연히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최대한 내가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내려야 우리 손님으로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가격을 내린 대로 높으면 안 가. 가격을 비교해보고 최대한 좀 낮은 가격의 커피숍을 방문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낮을 때, 이것 또는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대체제. 말 그대로 대체제라는 거는 특정 산업이 충족시키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비슷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다른 산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보시면 대체제가 등장한다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당연히 높아지죠. 예, 높아져서 내가 운영하는 카페 이익률은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시험에 나왔던 내용 제가 아마 책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지만 요새 현대인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잖아요. 예,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아까 카페 주인이라고 그랬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외에 이 대체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건강 음료 또는 뭐 디카페인 음료. 뭐 시험에서는 디카페인 음료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디카페인 음료가 커피 시장을 위협하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제가 많이 등장하면 당연히 소비자의 협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내 카페 경영은 어때요? 점점해서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홀스 모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콕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폴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다면 잠재적 신규 진입의 위협이 어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다면 누구나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위협이 당연히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2번 대체제가 존재하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당연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건강 음료가 많이 등장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찾는다면 당연히 어때요? 소비자의 협상력은 높아져서 내 커피숍의 수익성은 어때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증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다. 다음 3번 공급자가 제품 차별화를 알고 있을 때 당연히 어때요? 공급자의 협상에 의한 위협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4번 초과 설비를 증설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기업 간 경쟁에 의한 위협은 더 높아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공급자의 협상력이 낮을수록 공급자의 원자재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협상력이 낮을수록 가격을 높여 이윤의 폭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게 보니까 말 바꾸기로 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 내용이죠.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아야 되는 거죠. 네. 높을수록 어때요? 가격을 높여서 공급자는 그 이윤의 폭을 높이려고 하겠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볼게요. 소비자의 산업 내 공급자의 변경 시 전환 비용이 낮아지면 구매자의 협상에 의한 위협은 당연히 어때요?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공급자가 변경할 때 전환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A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B, C, D, E라는 그런 경쟁 카페 기업이 있겠죠. 네, 경쟁 커피숍이 있는데 내가 우리 A 커피숍을 이용하다가 B 커피숍을 이용하건 C 커피숍을 이용하던 D 커피숍을 이용하던 어때요? 전환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커피숍을.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소비자의 협상에 의한 즉 구매자 협상에 의한 위협은 우리 커피숍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위협은 당연히 어때요?
구매자의 협상에 의한 위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미시적 분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수합 분석 보도록 할 텐데, 수합 분석. 자, 이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이 개념이 시험에서 연결형, 네, 그리고 OX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자사가 보유한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강점과 약점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교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우리가 수합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법이 있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기법도요, 좀 다 외우셔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수합 분석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럼 SO 전략, ST, WO, WT 전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 특히 여기 예시 있죠? 예시.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렇게 정말 밑줄까지 해놨어. 친절하게. 이 부분이 정말 예시로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자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말 그대로 SO 전략은 강점 기회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내부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외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무슨 전략이라고요? SO 전략이 된다. 그래서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로는 이제 강점을 극대화해서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으로는 당연히 이때는 강점이면서 기회잖아요. 강점이면서 기회, 확장하는 전략인 거죠. 네, 확장.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시장의 기회를 선점해야 되겠죠. 또 이때는 우리 산업 구조를 변경해도 되는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ST 전략은 이제 강점과 위협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내부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이제 외부 위협을 줄이는 전략이다. 다음 WO 전략은 약점 기회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던가 또는 신산업에 진출한다던가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죠. 다음 WT 전략은 약점 위협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가장 안 좋은 전략인 거죠. 다음 기업 내부의 약점을 최소화하여 외부 위협을 또한 최소로 줄이는 전략인 거다. 그래서 약점도 최소화하고 위협도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유지 전략이죠. 예, 유지, 망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우리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내부 우리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기업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T 전략은 좀 이제 유지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고 또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뭐 상품이라던가 또 부서 이런 것들은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자, 다음은 이제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경쟁 우위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는데요. 자,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낮은 원가로 이제 재화를 생산해서 경쟁자에 대해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 전략이라고 하죠. 저가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원가 우위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목표 고객 발견의 어려움. 예,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생활 필수품, 그리고 편의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이용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표 고객 발견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비스 시설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저가 전략으로 인한 이제 서비스 품질 저하에 이제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서비스 품질이라는 거는 가격이 높을수록 솔직히 품질은 좋고 가격이 낮을수록 어때요? 품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원가를 관리하거나 이제 비용을 통제하는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원가 절감의 그런 적용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죠. 예, 제한적이. 왜?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제 이러한 범용 상품 위주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서는 원가의 전략이 어려움에서 시험에서는 뭐 목표 고객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당연히 어때요? 목표 고객, 즉 타겟팅, 타겟 고객을 발견한 데는 어때?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수반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기업에서 원가 주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특히 또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해 둔 부분이 자주 언급된 내용이에요. 대부분은요, 이제 원가 주도 전략은 무슨 전략을 쓰죠? 네, 표준화 전략을 씁니다. 네, 표준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원가 주도는 표준화. 그리고 반대로 차별화. 차별화는 뭐예요? 차별화는 당연히 무슨 전략을 쓰겠어요? 개인의 니즈에 맞는 개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전략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서비스 전달할 때 무슨 요소를 줄여야 돼요? 개인화 요소를 줄여야 되겠죠. 이것도 좀 말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말바꾸기로.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좀 같이 활용을 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을 이제 감소시키는, 즉 고객과의 어때요? 고객과의 접촉 채널을 줄이는 전략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SSTS. 그리고 직원의 그런 숙련도를 또한 향상시키는 전략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이 보통 이제 이런 원가주 전략을 하는 서비스 기업이라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라 그럴까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이 있죠. 물론 서비스 기업들이 다 이런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킨다면 당연히 어때요? 원가 또한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가격, 당연히 좀 가격을 좀 많이, 제품을 살 때 가격을 좀 많이 고려하는 이러한 저가격 고객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디자인이 단순화되어야 돼요. 당연히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차별화 전략. 자, 차별화 전략이란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기업이 산업 전반에 독특하다고 인식되는, 즉 다르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함으로써 어때요?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었던 게 이거죠. 차별화 전략은 가격의 차별화가 아니에요. 보통 시험에 차별화 전략은 가격의 차별화를 통해 이렇게 또는 타사와, 그러니까 경쟁적인 가격 정책을, 타사와는 경쟁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가격의 차별화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와는 무언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서비스로부터 경쟁력을 찾는다는데 가격이 아니라 뭐죠? 서비스의 차별화인 거죠. 서비스의 차별화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 서비스 기업에서 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말바꾸기로 출제가 돼요. 뭐 무용적 요소를 유형화한다가 아니라 뭐 유형적 요소를 무형화한다. 이런 식으로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 당연히 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형성은 어때요? 고객의 눈에 보이게 유형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죠. 그리고 표준화는 당연히 고객화, 다른 말로는 개별화. 그러니까 차별화는 고객화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객에게 인식된 위험을 또한 감소시켜주는 것도 이 차별화 전략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고객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좀 종업원의 역량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종업원의 훈련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때요? 품질을 좀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화 전략 볼게요. 집중화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특정 고객, 제품, 지역 등의 특정한 어떤 세분 시장, 어느 한 세분 시장에 집중해서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건 뭐예요? 매스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매스 마케팅인데, 이 어느 한 이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네, 이 시장만을, 이 세분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이 바로 이 집중화 전략이다. 그래서 성격이 다양한 전체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어때요? 성격이 분명한 목표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거리 비행만 하죠.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전 기업 중에서 밥솥만 뭐 쿠첸. 요새 뭐 보니까 쿠쿠는 되게 다각화 전략을 많이 하는데, 쿠첸은 아직까지도 이 밥솥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밥솥만 만드는 그런 쿠쿠 같은 기업도 이런 집중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콕콕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기업에서의 원가주도 전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네, 원가주도 전략하면 바로 어때요? 표준화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촉 채널은 어때요? 줄여야 되겠죠. 예. 고객과의 접촉 채널은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고객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거, 셀프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때요? 개인화, 고객화 요소를 줄이는 거. 개인화 요소는 이건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주도 전략에서는 이런 개인화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STP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해둔 부분도 뭐 연결형이라던가 OX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STP 전략이라는 거는 시장과 고객을 어때요? 시장과 고객을 여러 영역으로 세분화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세분하게 합니다. 세분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어때요? 목표 시장, 즉 타겟팅을 잡는 거죠. 네, 타겟팅을 잡는 거예요. 목표 시장을 선택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를 다루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지셔닝이죠. 이게 왜 제가 1, 2, 3으로 체크를 하느냐면 시험에서 순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순서. S 다음에 T 다음에 P. 이러한 순서대로 전략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 2, 3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과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죠. 자, 고객을 세분화할 때는 나이별로 또는 뭐 직업별로, 그리고 뭐 소득 수준별로, 뭐 성별별로 이렇게 세분화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분화를 했으면 이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타겟팅. 이것도요. 이게 OX형이라던가 연결형으로도 출제가 됐는데 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STP 전략이란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포지셔닝 한다. 이게 그대로 또한 연결형, 연결형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포지셔닝 한다. 이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대로 그 연결형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시장 타겟팅을 하는 거죠. 타겟팅. 그래서 세분화된 그런 그 시장별 매력도를 측정한 후에 그 매력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표 시장, 이제 우리가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타겟팅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갔으면 어때요? 그 시장의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상품을 이제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우리 상품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위치화시키는 거죠. 위치화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이 위치화시키는데 어떻게? 경쟁사와는 좀 뭔가 다르게 차별화를, 차별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 주는 거죠. 즉 상대적 위치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할 때는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죠. 한 채널이 아니라 채널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채널이 많이 고객에게 노출이 될수록 이 포지셔닝이 더 잘 되겠죠. 내가 TV를 틀었는데 그 기업의 광고가 나와. 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데 또 그 기업의 광고가 나와. 또 음악을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또 거기 또 나와. 자,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이 포지셔닝이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왕이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이고 어때?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당연히 일관성 있게 각인을 시켜줘야 고객의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되겠죠.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광고를 통해 고객의 마음속에 남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짜 기업이, 여러분들 그 일회용 밴드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포스트잇, 하나의 진짜 명사가 되어버렸죠. 포스트잇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그냥 포스트잇 하면 여기 기업으로 어때요?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기업이 또한 우리가 그 기업이 이렇게 강력한 포지셔닝을 고객들에게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높은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마케팅 4PS, 즉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4PS 전략과 그리고 이 4PS가 뭐죠? 사시로 넘어오죠. 서비스 경제로 넘어오면서 이 4P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시대 마케팅 전략이었다면, 이제 서비스 경제로 넘어오면서 4P가 어때요? 사시로 바뀌게 되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OX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반대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시가 4P로 왔다. 이거는 오답인 거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4P가 사시로 넘어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4P가 뭐가 있는지, 또는
사시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사시가 뭐가 있는지, 예, 이 사시도 뭐 사시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또는 사시는 땡땡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형 그리고 OX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피, 제조업 시대의 마케팅 전략인 사피가 서비스 경제에 진입하면서 이 사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시가 뭐가 있는지 네 가지 전략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동태적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속적 경쟁 우위 전략이 있는데, 자, 지속적 경쟁 우위 전략이라는 거는 뭐 과거에 경쟁 전략에 덧붙여 새롭게 개발한 경쟁력이나 또는 기존의 서비스를 바꾸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경쟁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지속적 경쟁 우위를 획득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러한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을 보면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자, 첫 번째, 새롭고 독특한, 즉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의적이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이크 포토의 그 파이브 폴스에도 보았지만 항상 기업은 이런 대체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죠. 다음 서비스 인프라를 당연히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진입 장벽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말 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진입 장벽이 낮은, 아니죠. 진입 장벽이 낮으면 안 되죠.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특한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또 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품, 서비스의 통합 PSS, 즉 Product Service Syste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품 서비스 통합, 즉 PSS 전략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 추세에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 PSS 전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PSS 전략은 이 보라색으로 이 체크해둔 부분이 뭐 연결형 또는 OX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서란 말이죠. 통합해서.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OX형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아니죠. 묶는 거죠. 통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걸 우리가 PSS 전략이라고 한다.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뭐 이분법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략이죠. 뭐 이 전략을 시험에서는 어떻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특화시키는 방법이 PSS 방법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니다라는 거. 분리가 아니고 통합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의 제품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그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죠. 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SS라고 한다. 자, 이 PSS에는 세 가지 PSS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품 중심의 PSS인 거죠. 이거는 제품을 구입할 때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서비스가 따라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주고 서비스가 부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AS, 원격 서비스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는 제품 중심의 PSS는 주로 사례로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사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이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뭐까지 추가로 한다고요? 정비 서비스까지 추가로 하는 거는 뭐에 속합니까? 바로 이 제품 중심의 PSS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게 주죠, 롤스로이스는. 근데 여기에 정비 서비스가 추가로 얹혀진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사용 중심의 PSS. 자,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뭐만 구입하는 거죠? 바로 그 제품의 사용이라던가 기능만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기업에게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소유권은 뭐 고객에게 있는, 그리고 시험에서 되게 많이 출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유권은 당연히 어때요? 기업에게 있고 고객은 서비스의 사용 권리만을 갖는 거죠. 사용 권리만을 갖는 거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렌탈 산업인 거죠. 렌탈 산업이다.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P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모듈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런 거죠. 뭐 아이폰을 구입하면 그죠. 뭐 아이팟을 구입하면 아이튠즈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사용 중심의 PSS는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이거는 렌탈 산업. 제품의 서비스화인 거죠. 제품의 서비스화. 그래서 렌탈 산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결과 중심의 PSS. 자, 결과 중심의 PSS는 자, 다음은 이제 사용 중심의 PSS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품의 서비스화, 즉 서비스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판매가 아닌 뭐죠? 그러니까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구매하는 거죠? 그 제품의 사용이라던가 기능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소유권은 기업에게 있다. 시험에 가끔 뭐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나오는데 아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은 기업에게 있다. 기업에게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산업이 렌탈 산업이죠. 렌탈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중심의 PSS 우리가 그 B 모듈에서 융합 상품에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나왔죠? 그래서 아이팟을 구입하면 아이튠즈에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 중심의 PSS는 이제 제품의 서비스화로 대표적인 게 렌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결과 중심의 PSS. 자, 결과 중심의 PSS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뭐만 구입하는 거죠?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형태예요. 즉, 고객에게 최종 결과물만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뭐 인쇄소에 가서 인쇄하고 막 하진 않잖아요. 인쇄기 이게 뭐 구입해가지고 나온 결과인 책만 어때요? 소비자는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결과 중심의 PSS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콕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랬죠. 창출해야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고요. 당연히 대체 가능이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확보해야 되고 당연히 어때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이 아니고 높은이라고 그랬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경쟁 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제품 업그레이드? 이게 있었나요? 이거는 없었죠? 네, 답은 5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C 모듈 또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시험을 이렇게 독학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독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연구소 교재 플러스 출제 기간 생산성 공부의 오픈 기출 플러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출 그리고 이 무료 인강 이 네 가지만 열심히 보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다 라면 다른 타 교재를 보면 100% 떨어진다 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